예, 시작하겠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연결이 어려워서. 저는 아이쿠 1기 시니어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Generative Models인데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다가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혹시 태스크 5 주제 정하신 분 계신가요? 못 정하신 분 계신가요? 못 정하신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간단한 어떤 안내만 먼저 드리고 가려고 해요. 여기 슬라이드쇼에는 안 넣어놨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AI 허브를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도 사실 데이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선으로 보는 건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서 저는 이제 NLP를 중심으로 하니까 한국어에 들어가는데 누르시면은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게 너무 큰 거는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너무 큰 거나 혹은 음성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커서 음성도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쿠톤 전까지 결과물을 내고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나 승현이가 이제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웬만하면 NLP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훈련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릴 뿐만 아니라 간단한 경우가 많아서 저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뭐 어떤 걸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보면서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여기 이거 스피커에 달려있으면 거르고 뭐 멀티 세션 대화 처음 본 데이터인데 얼마 전에 올라왔네요. 한번 쭉 보시면서 데이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데이터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인가 제이슨이나 이런 유명한 형태면 괜찮은데 가끔씩 굉장히 난해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거르셔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쭉 보시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일단 주제를 잡기만 하면 진행은 사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모델이 다 생각보다 국룰 모델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겠다. 그럼 다른 모델보다는 뭐 일렉트라나 이런 모델을 쓰시는 게 좋을 거고 모델을 막 변화시키면서 나는 정말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겠어 보다는 모델을 써서 직접 해보는 경험을 하겠다. 이게 에러가 왜 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걸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들어가기 전에 출석 체크 하고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김상준, 김예랑, 박서연, 김미림, 김미림 안 오셨나요? 네. 김민영, 김민재, 김상엽, 김정우, 김지영, 박승현, 박정규, 박준하, 여주경, 오윤진, 윤혜원, 이정은, 이종훈, 이진규, 임주원, 정성현, 황정현. 네, 알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제가 처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이 창작이라는 게 원래는 인간의 어떤 전유물로 많이 여겨졌었잖아요. 저도 사실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국어 국문학과였기도 하고, 뭐 여기도 국어국문학과 많이 계시지만 되게 창작에 대한 뭔가 로망 혹은 창작의 어떤 인간의 고유한 본연으로서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여기 얘도 그렇죠. 바드한테도 물어보니까
be creative. Humans are the only creatures known to creat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이제 온 거예요. 특이점을 지나갔죠. 예를 들어 이 시는 해체시거든요. 그러니까 해체시가 뭔지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되게 보면 무슨 토크나이저 고장난 것 같은 시잖아요. 뭐 글 하나 넣은 다음에 토크나이저 고장나면 뭐 한다,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여기서 뭐 의미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죠. 뭐 사실은 뭐 5.18 정권 때 어떤 그 불안한 마음을 쓴 시인데 사실 이게 AI가 토크나이즈 고장난 거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되게 조각난 것들을 모아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파괴된 게 창작일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창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네레이트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데 어떤 본질적인 고민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지만요 오늘. 그래서 제네레이티브한 모델은 굉장히 매력이 있고 빠져들 만한 지점이 많은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컨텐츠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승현 강사님께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와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차이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짚고 넘어가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어떻게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본 다음에 벌트와 T5라는 가장 여기서 NLP에서 핫한 어떤 제네레이션 모델들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이 흐름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이제 모델을 만들었어요. 모델이 인퍼런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네레이션 같은 경우에 인퍼런스를 하는 것도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뒤에 가시면 제가 설명 다시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생성 방법만 바꿔도 성능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생성을 했으면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평가 방법도 마찬가지로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류라고 있습니다. 분류와 뭐 루지 점수를 보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디스커션 문제를 보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간단한 리캡 먼저 하자면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고 제너레이티브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는 결국엔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리니어할 수도 있고 리니어하지 않을 수도 있죠.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엇과 무엇을 나눠서 그 경계선을 그리는 게 역할이 전부죠. 근데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은 어떤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 분포를 맞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재되어 있는 특징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예시 뭐 CV로 하셨으니까 제가 CV를 일단 들고 왔는데 왼쪽에 뭐 고의 그림과 고의 그림이 아닌 것을 줬어요. 그래서 어떠한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모델에 넣었어요. 그럼 얘는 얘 맘대로 나름의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리겠죠. 그래서 그린 다음에 얘는 이 정도 확률로 반고의 그림이다. 반고의 그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모델의 목표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익히는 데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잖아요. 뭐 CNN이든 그러니까 이 패턴과 어떤 패치들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규칙성을 인식하는 부분에서 올 수 있겠죠. 아니면 상관관계를 인식하거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NLP에서는 대표적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거. 고전 중에 고전이라 항상 거의 제가 알기로 어떤 책을 가든 아마 1, 2강쯤에는 이 예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스팸 메일과 스팸 메일이 아닌 메일을 구분을 하는 거. 혹은 뭐 감정 분석. 이것도 네이버 영화 데이터셋을 아마 NLP에 관심이 있었으면 보셨을 텐데 네이버 영화 데이터셋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점수를 매겼을까? 라는 어떤 감정을 분석하는 태스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제네레이티브한 태스크에 비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간단하고 통계학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다음에 이제 그려져 있는 게 이런 식으로
통계학적으로도 이제 분류 작업을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또한 이 제너레이티브한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은 우선 그 확률 분포를 학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모델이 익히고자 하는 게 어떠한 대상과 다른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 있다고 하면,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경우는 이와 달리 어떠한 주어진 상황이 있을 때 그 주어진 상황 다음 상황에 어떤 확률 분포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예시를 들자면 서머라이제이션 작업이나 QA 작업이 대표적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그 예시로 나온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풋 아티클을 있다 쳤을 때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주어진 아티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나 중요한 문장들을 모아서 서머리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extractive summary라고 하고, 이와 별개로 이제 이 주어진 문장 밖에서 요약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generative summary를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알 수 있겠다시피 굉장히 많은 데이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학습을 시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용되는 분야를 몇 가지 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기계 번역이 있겠습니다. 기계 번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룰 베이스, 그러니까 특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기계 번역을 하던 때가 있으나, 점점 이제 통계든 혹은 통계 안에서도 단어, 문법, 구 단위로 기계 번역을 하는 시도를 거쳐오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RNN이나 LSTM을 이용하여 시도를 해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question answering, 즉 이것도 extractive가 따로 있고 extractive가 따로 있고 아니면 extractive가 아닌 closed book QA가 따로 있는데, 어느 쪽이든 질문에 답을 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답이 그 안에 있냐 밖에 있냐로 차이가 있습니다.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글 검색을 할 때 많이 확인을 하곤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검색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를 예측을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고 오른쪽은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인데, 쉽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주어진 두 개의 단어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알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트라는 모델에 대해 먼저 알아보실 건데, 이 모델의 설명은 사실 이 그림 하나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전이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이학습이 무엇인지는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키기 전에 비지도 학습으로 프리트레인을 먼저 시킵니다. 그러니까 써있듯이 이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가 시키고 싶은 작업이 예를 들어 감정 분석, 센티멘탈 어널리시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센티멘탈 어널리시스를 하도록 먼저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그 마스크드 필링처럼 다른 작업으로 프리트레이닝을 먼저 시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원하는 작업으로 파인 튜닝을 해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이학습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만드는 것이 유일하게 굉장히 큰 글자인데, 이 방법은 사실 NLP 전반적으로 아주 많이 쓰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빼놓고는 NLP를 논할 수 없을 정도고요. 그래서 이 목적은 굉장히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어떤 머신이 모델이 일종의 언어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킨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하면 이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작업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프리트레이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가장 친숙하고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디코더 온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GPT-2처럼 이용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어진 시퀀스를 이용해서 여기 이 이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퓨처에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텐션을 만든다고 할 때, 어텐션을 짬에 있어서 내 앞에 있는 과거의 한 말만 기억하지 미래의 한 말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이다이렉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러니까 저희가 벌트를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컨텍스트를 앞과 뒤에서 모두 얻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앞과 뒤에서 씌우고, 아니, 마스크를 씌우는 게 아니라 어텐션을 앞과 뒤를 모두 고려할 수 있고 패스트와 퓨처의 모든 말을 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저희가 원하는 대부분의 작업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프리트레이닝의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 때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장단점을 모두 취해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게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 이게 바트가 취한 방법입니다.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쓰는데 첫 번째로 이제 어떠한 텍스트를 줍니다. 그러면 그 텍스트는 이제 오염된 상태입니다. 이 오염된 방법이 몇 개가 있는지 어떤 건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오염을 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따로 학습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그 오염된 나의 corrupted된 텍스트를 오리지널 텍스트로 변경시키는 디코더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이러한 과정을 나중에 파인 튜닝을 해서 지금은 오염된 글을 뭐 채우는 일이었지만 여기다가 뭐 특수한 과정을 거쳐서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요약된 글을 뱉어주는 걸 쓸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코럽트를 하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토큰 마스킹입니다. 굉장히 전에도 얘기했고 항상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죠. 토큰을 가려놓고 이 토큰에 뭔가 랜덤한 토큰을 마스킹을 시켜서 이게 뭐게를 맞춰보도록 하는 거고, 텍스트 인필링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된 토큰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채워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작업이고, 토큰 딜리션은 이제 랜덤한 토큰을 집어넣고 그 자리에 있는 걸 채울 수 있느냐 라는 거고, 센텐스 퍼뮤테이션은 이제 순열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문장을 시퀀스를 랜덤으로 중간에 나눕니다. 그래서 나눠놓고 얘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뒤집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A, B, C라는 문장이 있으면 C, B, A만 하던가 혹은 뭐 A, C, B로 나누던가 해서 얘를 돌려보는 것을 이제 센텐스 퍼뮤테이션이라고, 센텐스 도큐멘트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크 안에 있는 메소드인 뭐 로테이트를 생각하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횟수만큼 로테이트를 시킨다. 그래서 뭐 A, B, C, D, E가 있으면 한번 로테이트를 시켜서 B, C, D, E, A로 바꾼다던가 그런 식의 커럽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프리티닝을 시킬 거냐? 당연히 이제 커럽티드 태스크가 있고 바트가 하고자 하는 것은 커럽티드 된 태스크와 실제 글 사이에 그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내가 corrupted 된 텍스트를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전에 있던 모델들은 사실 마스킹 것을 채워나가는 것에만 집중을 했다면, 바트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커러프션 스트래티지에 대해 맞는 결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트를 파인 튜닝 할 것이냐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인코더 디코더가 둘 다 있기 때문에 바트는 그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해서 파인 튜닝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제너레이션 두 개 전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일단 시퀀스 데이터를 양쪽에 넣어줍니다. 그 후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을 넣어줘서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할 것임을 알리고, 그러니까 디코더가 좀 알아야 할 테니까, 그 이후에 그 디코더의 마지막 레이어를 이제 인베딩을 쳐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레이블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하려면. 그래서 그 마지막 히든 레이어를 이제 일종의 인베딩을 치고 클래시파이어 따라 만들어서 클래시파잉 작업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퀀스 제네레이션은 훨씬 쉽죠. 왜냐면 애초에 바트가 하던 작업이 그 어떤 그러니까 원래 글이 있고 얘가 커럽트 됐다. 원래 글을 맞춰봐. 인 건데, 그 작업을 파인 튜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작업에 대해서 그냥 그려줄 테니까 요약된 기사로 바꿔봐. 요약된 기사를 맞춰봐. 로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옵젝티브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레이션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실제 요약된 기사와 내가 예측한 요약된 기사가 그냥 비슷한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이거는 서머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고 QA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네레이션 작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델 구조 자체는 사실 기본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랑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활성화 함수가 렐루에서 오다가 있는데 겔루로 바뀌었고, 또한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와 디코더에 모두 6개의 레이어가 존재했고, 라지 모델은 인코더와 디코더에 12개씩의 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를 보고 넘어가는데, 이제 T5란 모델이 훨씬 인상적일 거예요. 여기 이 나와 있는 그림이 T5의 강점을 잘 설명해 주는데, 일단 T5 이름이 T5인 이유는 텍스트 트랜스포머에서 T가 5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T5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모델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계 번역이든 콜라 센텐스를 하면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또 course is jumping well이라 하면 비문에 가깝죠. 그럼 비문이라는 답이 나오고, 또한 the rhino graze on the grass, a rhino grazing in the field 라고 하면 STSB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얼마나 비슷한가,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summarize는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것이고, 이 모든 작업이 하나의 모델 안에서 해결이 된다라는 점이 T5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T5도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비즈덕습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지덕습으로 파인 튜닝하는 과정이 기본 골자고요. 몇 개의 멀티모달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NLP에서는 거의 텍스트 투 텍스트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에 착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시키고자 할 작업도 텍스트로 이루어질 거예요. 뭐 이거를 요약해줘, 텍스트죠. 요약 결과 텍스트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텍스트 질문과 텍스트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모델을 가르쳐서 어떤 질문이든 또 어차피 그릴 거니까 멀티모델이 아니니까 어떤 텍스트를 갖다 주면 다른 텍스트로 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데서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KT5라는 모델, 한국어로 학습이 된 모델의 예시인데요. 똑같은 모델, 똑같은 목적 함수, 똑같은 트레이닝 과정, 똑같은 디코딩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다가 프리픽스를 붙여주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텐션을 특이하게 주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뭔가 특수한 처리를 하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하냐까지 했었죠. 어떻게 데이터셋을 모을 거냐. 독자적으로 본인들이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법이 좀 많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얘네는 일단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거는 인터넷을 그냥 다 긁는 거죠. 근데 인터넷을 그래서 얘네가 일단 20테라를 먼저 긁었어요. 20테라를 일단 20테라의 인터넷 데이터, 러 데이터를 다 긁고 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너무 쓰레기가 많은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본인들 나름의 이거 정제할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제할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구두점이 없으면 문장이 아니다 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HTML이나 이런 거 고르는데 이거를 HTML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너무 고민이니까 그냥 문장 형태로 구두점이 있는 끝의 문장이나 어떤 라이팅, 뭐 다큐멘트나 이런 것만 처리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어떤 페이지, 그러니까 한 웹페이지 안에 너무 적은 줄수가 있으면 얘도 일단 거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줄, 그러니까 한 라인은 무조건 세 글자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뭐 세 글자일 수도 있잖아요. 뭐 세 글자 이상이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여기 워딩 그대로 가져왔어요. 뭐 dirty, naughty, obscene, otherwise bad words는 그냥 걸러냅니다. 이걸 어떻게 걸러냈는지는 안 써 있었어요. 근데 본인들 나름대로 이것도 뭐 선정 기준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냥 걸렀어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그 수가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경고, 자바스크립트 포함, 뭐 이런 이제 뭐 커션 이런 게 많아서 얘를 그냥 싹 다 거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면 그냥 그 문서는 없는 문서예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뭐 또 로렘 입섬이라는 플레이스홀더랑 같이 다니는 그런 줄 내지는 그게 있는 문서도 그냥 다 걸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몇 개가 더 있어요. 이따가 디스커션 때도 여쭤보겠지만 어떤 기준이면 좋을까라는 게 오늘의 뭐 디스커션 주제입니다만 그래서 데이트 생긴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메뉴, 레몬, 뭐 인트로덕션 이런 식으로 이 글을 그냥 그대로 들고 온 건데 예를 들어 메뉴 이런 거보다는 이런 하나의 어떤 문단 같은 거를 긁어온데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이런 것들을 긁어왔다. 여기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 긁어온 글들입니다. 얘는 왜 메뉴는 왜 걸렸을까요? 구두점이 없으니까 걸러졌겠죠. 이런 식으로 얘 나름대로의 구두점이 없거나 혹은 걸러내야 할 정보들을 다 처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20테라를 일단 갖고 왔는데 쓸만한 정보는 750기가 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20테라가 750기가가 돼서 750기가라는 어쨌든 굉장히 큰 코퍼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만들고 뒤에 모델 구조에서 이제 어떻게 프리트레이닝 시켰느냐 좀 더 볼 건데 일단 파인 튜닝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게 파인 튜닝이 어떤 작업에 되어 있느냐 이게 다시 다르게 말하면 얘가 뭘 할 수 있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태스크에 대해 파인 튜닝이 되어 있느냐를 보면 일단 제네레이션 태스크에 뭐가 있고 얘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하나씩 태스크를 보도록 할게요. 얘는
나중에도 아마 자주 만나게 될 데이터셋이거나 태스크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스쿼드인데 엄청 자주 보게 될 겁니다. Extractive QA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통째로 주면 한 문단 정도의 질문을 주면 답을 합니다. 아니 한 문단 정도의 글을 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의 답은 무조건 여기 그 글 안에 답이 있어요. 글 안에 있는 뭐 누가 이걸 했을까요? 누구. 그래서 답이 안에 있는 경우만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QA를 하게 되시면 아마 손이 가게 되실 데이터일 거고, 아래 콜라 이거는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센텐스 어떤 문장의 정문과 비문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들었던 예시 그대로 나는 집을 안 잤다 라는 말은 뭐 문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진 않으나 굉장히 비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국문과에서 여기서 별을 치는데 비문에다가 비문이고 한국어는 특히 이걸 좀 알기가 많이 어려운 언어에 속합니다. 되게 주술관계도 애매하고 해서 여담이지만 뭐 그런 거를 아예 한 학기 동안 배우기도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STSB는 그 문장과 문장의 유사 여부, 그러니까 얘는 유사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유사 여부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이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그냥 예시를 들었지만 뭐 굉장히 비슷한 문장 두 개를 갖고 오면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나 코파는 제가 이거 알바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문장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추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라고 얘기하면 무릎이 까졌다가 상식적인 답이겠죠. 근데 뭐 어떠한 답은 뭐 억만장자가 되었다, 둘 중에 뭐가 더 뭐 커서해 하면 뭐 커서 리즈닝인데 캐주얼이 되겠네요. 뭐 커서 해라고 물어보면 이게 더 합리적이다, 이게 더 합리적인 추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데이터셋 구축을 지금 언어학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논리적인 추론에 대한 것도 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레코드나 멀티 RC는 대단한 건 없는데 그냥 QA나 리딩 컴프리hen션, 뭐 얘는 extractive QA가 아니라 그냥 QA예요. QA나 아니면 리딩 컴프리hen션, 뭐 어떤 내용의 해석을 잘할 수 있느냐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아래 예시는 잘못 들어갔네요.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델 아키텍처 뒤로 뺀 이유가 대단히 다를 게 없어서 뒤로 뺐는데 어텐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델 아키텍처는 일단 베이직한 그 아까 앞에서 본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있었죠. 그 베이직한 구성을 따릅니다. 대단한 차이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 자체에, 그러니까 인코더와 디코더가 하나의 베이스, 두 개의 그 버트 베이스 모델을 쓴 형태예요. 그러니까 인코더로서 버트 베이스를 쓰고 디코더로서 버트 베이스를 쓴,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없지는 않은데 그냥 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아예 그냥 빼다 박아 놓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는 뭐 12개의 블럭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 T5의 가장 큰 특징은 마치 뭐 맥가이버 칼처럼 하나의 어떤 모델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어떤 기능을 할지를 모델이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제네레이션 함이 있어서 갑자기 제네레이션 하다가 나는 뭐 머신 트랜슬레이션 하는지 아니면 QA를 하는지를 까먹어 버린다면 이상한 답이 나올 거니까 어텐션을 좀 다르게 줘야 합니다. 이 어텐션이 핵심적인 부분이라 몇 개의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어텐션의 종류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 이게 저희가 필요한 건 저거라서 일단 저거를 얘기하기 위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어텐션은 저희가 항상 봐왔던 그 어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 입장에서 인풋을 받을 때 내가 항상 모든 걸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전에 얼마나 전에 있었건 얼마나 뒤에 있건 이거를 어텐션을 만들면 있어서 참고를 하고 만들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만든 어텐션이 이거고,
근데 뒤에 어텐션은 이제 가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내가 내 뒤에 있는 문장을 어텐션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제네레이션 태스크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제네레이션 태스크를 하거나 뭐 GPT 같은 모델을 만드는데 내가 갑자기 내 뒤에 있는 문장에 대한 어텐션을 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텐션을 줄 때 커서린 이유가 뒤에 것만을 기반으로 어텐션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이유가 인풋을 넣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반이 나눠져야겠죠. 내 뒤에 있는 거는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퓨처는 어텐션을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커서 마스크는 좀 특이한 부분. 커서 with prefix는 이제 아니 그럼에도 prefix가 뭔지는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든지 간에 prefix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내가 알맞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네레이션 함에 있어서 prefix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텐션을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여기 이 앞부분만,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그 prefix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prefix 부분엔 어텐션 항상 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앞부분이 어텐션 주는 거죠. 그렇고 그래서 어텐션을 주는 거 이외에 뭐 굉장한 특이점이 있는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고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공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C4 모델은 아마 공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퍼런스를 할 거냐라는 점에 대해 아까 처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인퍼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확률 분포를 얻었어요. 이 확률 분포를 얻어서 어떠한 지점에 내가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나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올 게 확률이 제일 높냐. 뭐 나는 자동차를 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뒤에 운전했다가 올 확률이 뭐 높겠죠. 그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을 얻었어요. 근데 사실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를 팔았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낮은 확률이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 어떻게 내가 단어를 선택을 할 거냐, 내가 팔았다를 선택할 건가 운전했다를 선택할 건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인퍼런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제네레이션 모델은 성능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이 면접 보고 들어왔을 때 이제 NLP의 장인 이성윤 씨께서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이거 아냐? 이 인퍼런스를 알고 있냐?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거죠. 뭐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그냥 매 지점마다 이 지점에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걸 고르는 거예요. 무조건. 저 그림처럼 더 다음에 나이스가 제일 높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나이스를 무조건 고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려해야 될 게 그냥 그 순간의 확률 분포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의 확률 분포를 알고 있다면 다른 건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인퍼런스를 할 수 있겠죠. 빠르게 인퍼런스 할 수 있는 큰 장점이고, 그리고 직관적이고 내가 봤을 때 이해가 돼요. 내가 봤을 때 내가 확률 분포를 보고 바로 이게 높으니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어쩌면 아까 드렸던 예시가 딱 적절한 예시인 것 같아요. 나는 차를까지 얘기를 했다면 운전했다가 상식적인 뭐 확률이 높은 답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팔았을 수도 있고 차를 박았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러면 그런 어떤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이미 차를 운전했다를 골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얘는 내가 가장 확률이 높은 거 하나를 골랐으면 뒤로 돌아가는 건 없어요. 얘는 끝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기반을 해서 다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다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저희가 익히 아는 뭔가 코드를 잘못 짰을 때 나오는 그런 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이제 고려를 해보자 라는 게 빔 서치였습니다. 빔 서치는 더덕 뭐 has 이런 식으로 여기를 보시면 더 나이스라는 게 가장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독, 나이스, 카 세 개 중에 나이스가 가장 확률이 높지만
나이스로 갔다가도 이 다른 쪽이 더 확률이 결과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더 나이스 우먼은 0.5, 0.4니까 결과적으로 0.2죠. 0.2인데 뒤에 걸 보니까 도그 헤즈는 0.4, 0.9니까 0.36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뭘 고려하는 거냐면 그 빔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철근처럼 일종의 길인데 그 길 전체의 가능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길 전체를 볼 텐데 얘를 제일 좋은 건 이 문장이 끝날 때까지 모든 걸 다 고려하는 건데 쉽게 알 수 있듯이 얼마나 많겠어. 이게 지금 이렇게 단순해서 그렇지 저 더 다음에 들어갈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고려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뭐 컴퓨테이션 능력도 없고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얘는 보통 K를 붙이는데 K개의 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K개까지의 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빔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일정 길이의 그 빔들을 고려를 하면서 가장 확률이 높은 빔을 택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빔 서치인데 얘는 결과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을 고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점마다 매몰되지 않고 꼭 문장은 아니겠죠. 뭐 K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빔을 고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맨날 확률이 제일 높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확률이 제일 높은 말이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빔 서치를 했을 때는 이 타임스텝에 따라 뭔가 서프라이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도 아마 수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되게 확률적으로 낮은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률이 예를 들어 여기 P가 이 Y축이 P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Y축 P의 확률이 당연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타임스텝이 지나가다 보면 뜬금없는 소리를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죠. 막 갑자기 말하다가 말고 뭐 다른 얘기를 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한 건데 항상 단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답을 줘야 되는데 창의적인 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여기서 누가 죽었어라 했는데 누가가 아니라 언제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때로는 뭐 이거 랜덤리스가 필요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GPT나 아니면 이런 모델들을 보면 항상 똑같은 답을 하지 않고 매번 다른 답을 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랜덤리스를 추가해 보자. 어떻게 추가를 할 거냐는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비슷한 예시예요. 나이스랑 독이랑 카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방법대로라면 뭐 뒤에 나온 저 세 개의 단어가 뭐 극단적인 배치가 아닌 다음에야 카가 골라질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뒤에 거 한 개이 뭐 카가 높아가지고 나머지 적고 그러면 뭐 빔 서치에서는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볼 확률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카가 선택될 이유가 없는데 이제는 저희가 전에 하던 과정은 0.5라는 확률이 있어요. 얘가 제일 높아요. 그럼 얘를 무조건 고르죠. 근데 이 확률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0.5의 확률로 나이스를 고르겠다 라는 측면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나올 확률이 이거면 이게 제일 높으니까 이걸 고른다 였던 반면에 이제 샘플링을 한다라는 것은 이 확률은 진짜 확률일 뿐이니까 이 확률로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확률을 직접 이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확률로서. 그래서 뭐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 확률을 뚫고 카가 골라진 거고 0.5% 확률을 뚫고 드라이브스가 골라진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샘플링을 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인데 샘플링을 하는 방법은 일단 톱 K 샘플링을 제 경험상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 가장 경험적으로 잘 나온 건 이거였거든요. 이거는 여기 보이시면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나이스부터 저 맨까지가
지금 확률이 0.68 아래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0.68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일정 수치 이하인 거는 난 보기 싫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뜬금없는 소리는 하지 마라는 이야기. 탑 K는 그래서 위에서부터 몇 개까지.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부터 뭐 확률이 위에서부터 뭐 100개까지 정도인 얘기만 했으면 좋겠고 너무 뻘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없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죠. 왜냐면 어차피 할 말이 뻔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굉장히 뻔하니까 1부터 100번째까지 말만 해줘 라고 하면 되게 진부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러면 일단 확률을 정해. 나는 0.95%까지. 그러니까 관점이 아까는 몇 개까지였으면 지금은 내가 여기서 95%를 채울 만큼 어큐뮬레이티브하게 해서 봤을 때 확률이 순서대로 태어났을 때 95% 정도까지 되는 확률을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drives랑 is랑 turns의 확률을 합했을 때 0.9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0.97 예를 들어 내가 0.97에 맞춰서 하고 싶다. 내가 97% 확률까지의 단어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한 건 이게 답은 없어요. 탑 K가 좋을 때도 있고 탑 P가 좋을 때도 있고, 사실은 두 개를 동시에 쓸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GPT 얘기를 한번 다시 가져올 건데, GPT 플레이그라운드를 쓰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GPT의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리려면 사실 샘플링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실 거예요. 워낙 성능이 좋은 모델이랑.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디까지 왔냐면, 한 번 더 흐름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인퍼런스까지 했어요. 인퍼런스를 했는데 뭐 이게 어떻게 얼마나 좋냐 얼마나 안 좋냐를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고, 그러니까 그 스코어에 대해 이야기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건 없고 두 개는 작용력이 많이 다른데, 그 분류 스코어는 굉장히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많이 쓰는 수치예요. 아래 루지 스코어는 서머라이제이션 할 때 많이 쓰는 수치고요. 근데 정의는 이제 분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문장을 제네레이트를 했어요. 근데 원래 만들어야 했던 문장이 있어요. 두 개를 비교를 함에 있어서 내가 만든 문장에 있는 단어들이 얼마나 그 정답 문장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 정답 문장이 여러 개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차치해두고, 아래에 있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정답 문장이 있어요. 정답 문장이 있는 걸 내가 얼마나 많이 맞췄느냐 라는 거죠. 두 개가 방향이 반대죠. 근데 얘는 답이 하나겠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레퍼런스 센텐스는 레퍼런스 센텐스 하나 정해 놓으면 여기에 내가 만든 문장인 단어가 몇 개 들어가냐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반대 방향이고 얘는 순방향으로 내가 만든 게 얼마나 많냐라는 건데,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아래 뭐 I was generated by the model, 이 내가 만든 문장이고 위에 그 제네럴 센텐스가 아래에 있는 게 내가 정답으로 할 문장이에요. I was 뭐 referenced by human이라고 하면 루지 점수를 볼 때는 기준이 RM 문장이에요. RM 문장, 그러니까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문장 중에 내가 제네레이트한 문장에서 몇 개가 이제 정답으로 갔느냐. 예를 들어 I was by 3개 있으니까 5분의 3인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위에 분류 점수는 내가 만든 저 문장에 정답 문장에 해당하는 단어가 몇 개 들어가 있냐니까, 일단 이게 6개고 6개 중에 똑같이 I was by지만 두 개의 점수가 다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한다 라고 하면 뭐 내가 맞춘 게 중요하냐, 아니면 뭐 내가 저기 정답에 있는 말을 얼마나 포함했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정답이 내 걸 얼마나 포함하는 게 중요하냐. 이 두 개는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예시를 기억을 해서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뭐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로 다른 코퍼스에 대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델 A를 평가할 때 분류 점수가 이거였는데 모델 B를 평가할 때는 분류 점수가 이거였어. 근데 두 개를 훈련한 코퍼스가 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답을 얼마나 잘 맞췄냐, 똑같은 걸로 가져와야 맞는 거지. 정답 문장에 다른 걸 넣어놓고 뭐이 점수랑 이 점수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 그러면 레퍼런스 문장이 여러 개면 어떡하냐, 그냥 레퍼런스 문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걸로 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까지 왔는데, 저는 사실 이런 모델들보다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많아서 이 썸업 부분에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모델 구조 뭐 이해하고 사용하고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저는 학부생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일단 그러니까 있는 모델로 인퍼런스를 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LLM을 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제네레이션을 안 하진 않거든요. 제네레이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퍼런스를 해보는 거, 인퍼런스 결과값을 보고 어떤 상황에 쓰는 게 좋은 거를 아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적당히 쓰잖아요. 진짜 되도 않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기가 좀 덜 되는 한 90, 80 정도 기가 데이터의 어떤 훈련을 시켰는데도 말이 되는 소리가 안 나와요. 잘 항상 토크나이즈 돌려면 막 큐브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너무 많은데, 심지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도록 만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로스는 막 떨어지지만 결국 하는 얘기는 막 다른 얘기고 틀린 얘기고 할 때가 많아서 꼭 그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네레이션으로 해야 하는 일인가?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를 봤을 때 이게 제네레이션으로 해야 하는 일인가?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를 하면서 감정 분석을 하는데 그걸 제네레이티브 모델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낭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떤 감정인지 내가 생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답은 있고 감정은 여러 개지만 감정은 결과적으로 한정적인 건데 거기에 제네레이티브 모델을 쓰면 낭비겠죠. 실예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스트랙티브 QL을 할 때 사실 대학원 조교분께서 왜 이거 썼냐라고 쿠사리를 많이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스트랙티브 QA는 답이 어딘가에 있으니까, 답이 심지어 그러니까 답이 어딘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 조금 있으면 그나마 뭐 쓰는 정당성이라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아니 그러면 그냥 질문을 주면 그 시작 부분의 확률 분포를 그리고 끝 부분의 확률 분포를 그려서 시작점과 끝점을 한 다음에 거기에 알맞게 답을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저는 예 그렇네요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었고, 또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모델이 커서 좀 한정도 모델이 많이 없어요. 근데 코빅버드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코빅버드라는 모델을 쓰시면 조금 긴 문장까지도 처리를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데스크 5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학부생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이거를 많이 하는 차라리 LLM 프롬프팅을 하든가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LLM을 내일 모레 하게 될 건데, 이 제네레이티브 모델이 지금 많이, 그러니까 제네레이티브 자체로 많이 안 나오는 게 사실 LLM이 먹었어요. LLM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 LLM 자체도 물론 제네레이티브 모델이지만 뭔가 T5처럼 그런 모델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LM의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LLM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 문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탑 K가 탑 P보다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 P가 탑 K보다 좋은 경우도 있고, 근데
탑 K 다음에 나온 게 탑 P거든요. 근데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인 상황이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디스커션 과제로 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C4 데이터셋을 정제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PPT에 기재한 거 말고도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 전처리와도 관련되는 문제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부족했나 보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도 되고요.